그가 조금 더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는 없죠.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당신이 인간으로 남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패배한 거예요. 그는 24시간 사람들을 도청하는 텔레스크린을 떠올렸다. 텔레스크린은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감시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텔레스크린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한 기능을 여럿 탑재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는 비밀을 밝혀내지는 못했으니 말이다. 그들에게 잡힌 다음이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애정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었다. 아마 고문을 가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신경 반응을 기록하는 정교한 기계들을 쓰고 잠을 못 자게 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는 홀로 가둔 채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어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들을 신문에서 사실을 밝혀내고 사람을 고문해 그에게서 사실을 쥐어 짜낼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문받는 이가 단순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남고 싶어 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들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바꾸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아무리 원한다 한들 그들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이 했던 행동과 말, 생각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밝혀내겠지만 당신의 속마음, 그 깊숙한 곳에서 당신에게조차 은밀하게 일어났던 일들은 결코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해냈다. 드디어 해내고야 말았다. 그들은 은은한 조명에 켜져 있는 긴 방에 서 있었다. 텔레스크린의 볼륨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로 들릴 정도로 낮춰져 있었고 짙은 파란색 카펫은 꼭 비단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방의 한쪽 끝에는 초록색 갓을 씌운 전등 아래 책상이 있었고 책상 위 산처럼 쌓여있는 서류 더미 사이로 오브라이언이 앉아 있었다. 하인을 따라 줄리아와 윈스턴이 방에 들어섰을 때 오브라이언은 눈을 들어 보는 척도 하지 않은 채 하던 일에 몰두했다. 윈스턴의 가슴은 너무 심하게 요동쳐 과연 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머릿속에는 오직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해내고야 말았다는 생각뿐이었다. 각자 다른 길로 와서 오브라이언의 집 현관 앞에서 만나긴 했지만 둘이 여기 함께 온 것은 분명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런 곳에 발을 디디는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다. 내부당원의 자택에 실제로 들어가 볼 일을 거의 없었다. 집은 고사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가볼 일도 없었다. 커다란 아파트 단지는 일반 주택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모든 것에서 부유함과 여유가 풍겨나왔고 낯설기만 한 좋은 음식과 질 좋은 담배 냄새가 났다. 승강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조용하게 오르내렸고 하얀색 재킷을 입은 하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이곳에 와야 할 좋은 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오는 내내 검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갑자기 나타나 그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자신을 내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의 하인은 별말 없이 그 둘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하인은 작은 체구에 짙은색 머리칼을 하고 하얀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다이아몬드형의 아무 표정 없는 얼굴이 꼭 중국인 같아 보였다. 둘은 그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내내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 벽에는 크림색 벽지가 발라져 있고 하얀 징두리 벽판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 또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윈스턴은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벽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오브라이언은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집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종이 위로 얼굴을 잔뜩 숙이고 있어 코에 엽선만 보였는데 어딘지 얕볼 수 없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한 20초 정도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음성 인식기를 끌어다가 진리부 내에서 쓰는 도무지 알기 힘든 말로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항목 1, 쉼표, 항목 5, 쉼표, 항목 7, 완결, 승인, 마침표, 항목 6에 포함된 제안은 사상자에 가까울 정도로 터무니없음, 취소, 마침표, 기계류, 총경비 합산, 견적서 입수, 전체 건설공사 중단, 마침표, 이상 메시지 끝.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밑에 깔린 카펫덕에 걷는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다. 신호로 이야기할 때 느껴졌던 공적인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마치 방해를 받아 불쾌하다는 듯 평소보다 어둡고 굳은 표정이었다. 이미 느끼고 있던 공포에 당혹감마저 더해졌다. 멍청한 실수를 한 것 같았다. 현실 속 오브라이언이 그의 정치적 공모자라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둘 사이에 있었던 것은 단 한 번의 눈맞춤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뿐. 나머지는 모두 꿈을 바탕으로 한 그만의 은밀한 상상이었다. 더 이상 사전을 빌리러 온 채 할 수도 없었다. 사전을 핑계 삼으면 줄리아를 데리고 온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텔레스크린 옆을 지나치던 오브라이언은 문득 무언가가 생각난 듯 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옆으로 돌아서 벽의 스위치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가 나더니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던 목소리가 멈췄다. 너무 놀란 줄리아가 작게 소리를 질렀다.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윈스턴도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그걸 끌 수도 있군요. 오브라이언이 대답했다. 그렇다네. 우리는 끌 수 있네. 일종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오브라이언이 그들 앞까지 걸어와서 마주섰다. 그의 단단한 체구가 줄리아와 윈스턴 위로 우뚝 섰다.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꽤나 엄중한 표정으로 윈스턴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그는 왜 이를 방해한 거냐고 질책하는 단순히 공부에 바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텔레스크린까지 끄고 난 후 방 안에는 쥐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몇 초가 더 흘렀다. 단 몇 초였을 뿐인데도 영원처럼 느껴졌다. 윈스턴은 있는 힘을 다해 오브라이언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갑자기 무서웠던 표정이 누그러지고 미소의 기색으로 변했다. 오브라이언은 그 특유의 동작으로 코 위에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내가 말할까? 아니면 자네가 하겠나? 제가 하겠습니다. 윈스턴이 곧장 대답했다. 저건 정말 꺼진 게 맞나요? 맞네. 모두 꺼졌네. 여긴 우리뿐이네. 오늘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그가 말을 멈췄다. 처음으로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오브라이언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여기 왜 왔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이 시시하고 건방지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저희는 당에 대항하는 비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 당신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가담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의 적입니다. 영사의 강령을 부인하고 사상죄와 간통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의 자비에 저희 운명을 맡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죄를 짓기를 원하신다면 그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윈스턴은 거기까지 말하고 문이 열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말을 멈추고 어깨너머로 문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노랗고 작은 얼굴의 하인이 노크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와 있었다. 하인은 유리병과 유리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마틴도 우리 편일세. 오브라이언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마틴, 마실 걸 탁자 위에 올려놓게. 집에 의자가 충분히 있던가. 그럼 의자를 가져와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하지. 자네 의자도 가져오게. 이건 일 이야기니까 앞으로 10분 동안은 자네도 하인이 아닌 거야. 체구가 작은 남자가 그들과 함께 앉았다. 꽤 편안해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특권을 누리는 하인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윈스턴은 그를 곁눈질로 살펴보았다. 문득 저 사람은 평생 연기를 하며 살아왔으니 그 가면을 잠시라도 벗는 걸 위험하게 여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브라이언은 유리병에 가늘고 긴 주둥이를 잡고 들어 유리잔에 검붉은 액체를 가득 따랐다. 아주 오래전 네온사인으로 만든 거대한 병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병 속에 담긴 액체를 유리잔에 따르는 광고를 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유리잔 위에서 보면 액체는 거의 검게 보였지만 유리병 안에 담긴 액체는 루비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큼하면서도 달큰한 냄새가 났다. 줄리아는 호기심에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와인이라고 한다네. 오브라이언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도 책에서 읽어봤겠지. 안타깝게도 일반 당원은 구하기가 힘들고. 그는 다시 근엄해진 얼굴로 잔을 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건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군. 우리의 지도자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을 위해 건배. 윈스턴은 간절한 마음으로 잔을 들었다. 와인은 그가 책에서 읽고 상상하기만 했던 것이었다. 유리문진이나 반박과 기억하지 못하는 체링턴 씨의 노래 가사처럼 와인도 이제 사라져버린 그가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옛날이라고 부르는 낭만적인 과거에 속해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는 항상 와인을 블랙베리 잼처럼 아주 달고 마시자마자 취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한 모금 들이킨 그 맛은 아주 실망스러웠다. 수년 동안 진을 마신 탓에 와인의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빈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면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있다는 건가요? 윈스턴이 물었다. 그렇네. 그는 실제하고 또 살아있네.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그러면 그 음모와 단체는 있는 겁니까? 사실입니까? 사상경찰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네. 이 모두 사실이네. 그 단체를 형제단이라 부르지. 그러나 자네는 형제단이 존재하고 자네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걸세.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지.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내부 당원이라 해도 30분 이상 텔레스크린을 꺼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여기 함께 온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었고, 여기서 나갈 때는 따로 가도록 하게. 이 동지가. 그는 먼저
줄리아에게 고갯짓을 하며 말을 이었다. 먼저 나가도록 하게. 아직 우리에게는 20분 정도가 있네. 먼저 질문 몇 가지를 하지. 대강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윈스턴이 답했다. 오브라이언은 의자를 살짝 돌려 윈스턴을 바라보았다. 그는 줄리아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는데 윈스턴이 줄리아를 대변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아무런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로 마치 교리문답처럼 늘 하는 질문이라는 듯 또 이미 답을 대충 알고 있다는 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나? 네. 사람을 죽일 각오도 되어 있나? 네. 무고한 사람을 수백 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파괴 공작에 가담할 각오도? 네. 외국에 조국을 팔아넘길 각오도 되어 있나? 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위협하고 아이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습관성 약물을 널리 퍼뜨리고 매춘을 장려하고 성병을 퍼뜨리는 등 당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그 무엇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나? 네. 아이의 얼굴에 황산을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 각오가 되어 있나? 네. 남은 평생 신분을 숨기고 가게 종업원이나 부둣가의 노동자로 살 각오가 되어 있나? 네. 우리의 명령에 따라 자살할 각오가 되어 있나? 네. 당신 둘 다 헤어져 서로를 다시는 못 볼 각오가 되어 있나? 아니요. 줄리아가 끼어들었다. 입을 열어 대답하기까지 그 잠깐이 윈스턴에게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잠깐 동안은 말할 기운마저 없어진 것 같았다.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단어가 입 안에 여러 번 맴돌고 난 후 대답을 할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뭐라고 대답할지 스스로 알지 못했다. 아니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잘 말해주었네. 우리는 모든 걸 알아야 하니까. 그는 줄리아 쪽으로 돌아서서 아까보다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지금과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겠나? 그에게 완전히 다른 신분을 주어야 할지도 모르네. 얼굴과 몸동작, 손 모양, 머리카락 색깔, 그리고 목소리까지 달라질 수 있지. 자네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의사들이 사람을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완벽하게 변신시키거든. 때로 그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멀쩡한 사지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윈스턴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몽골 인종으로 보이는 마틴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다.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다. 줄리아는 얼굴에 죽은 개가 잘 보일 정도로 창백하게 질렸지만 대담하게도 오브라이언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동의하겠다는 식의 대답을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됐네. 탁자 위에는 은색 담뱃값이 하나 놓여 있었다. 오브라이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담뱃값을 그들에게로 밀어주고 자신도 한 개비를 꺼낸 뒤 서 있어야 생각이 더 잘 된다는 듯 천천히 방 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정말 질이 좋은 담배였다. 안에 담뱃가루가 두둑하게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보드라운 종이로 잘 포장까지 되어 있었다. 오브라이언이 다시 한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마틴, 이제 주방으로 가보게. 15분 후에 스위치를 켤 테니 나가기 전에 이 동지들의 얼굴을 잘 보고 기억하게. 자네는 다시 보게 될 걸세. 나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자의 작은 검은 눈이 그들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호의라고는 전혀 없는 태도였다. 그들의 겉모습을 머릿속에 담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흥미도 없는 눈빛이었다. 아니, 적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윈스턴은 아마 성형한 다음에는 표정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마틴은 아무 인사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갔다. 오브라이언은 한 손은 검정색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담배를 쥔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렸다. 이제 자네들은 어둠 속에서 싸우게 될 거네. 항상 어둠 속에 있어야 하지. 명령을 받으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복종해야 하고, 나중에 내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진짜 모습과 그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담은 책자를 하나 보내주겠네. 그 책을 읽은 다음에야 진짜 형제단의 단원이 되는 것이네. 하지만 우리가 싸워 얻고자 하는 대의와 그때그때 주어지는 임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걸세. 형제단이 실지한다는 것은 말해줄 수 있지만 그 단원이 100명인지 10,000,000명인지는 말해줄 수 없네. 자네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서는 형제단의 단원이 12명인지 아닌지도 말할 수 없을 걸세. 앞으로 자네는 서너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텐데 그 연락망도 기존의 단원이 사라지면서 갱신될 거네. 하지만 나는 자네의 최초 접촉자라 계속 연락망에 남게 될 거고, 자네가 받는 명령은 모두 내가 내리는 것임을 명심하게. 자네와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연락은 마틴을 통해 취해질 거네. 결국 당에 잡히는 날이 오면 자네는 자백할 거네. 피할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자네가 저지른 일 말고는 자백할 게 없을 테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몇 명을 배신하는 게 고작일 테지. 어쩌면 나도 배신할 수 없을 거고, 그때쯤이면 나는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얼굴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는 부드러운 카펫 위를 계속해서 걸었다. 몸집은 컸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우아함이 넘쳤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거나 담배를 쥐고 있는 동작에서도 그 우아함이 묻어났다. 그는 그저 힘이 센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풍자가 넘치면서도 이해심이 많은 인상을 주었다. 어떤 일에 아무리 열의를 보인다고 해도 광신도에게서 풍기는 외골수의 느낌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살인과 자살, 성병, 사지절단이나 성형을 이야기할 때는 살짝 농담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풍겼다. 피할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했을 때는 이건 우리가 가차없이 해내야만 하는 일이지만 다시 살만해지는 세상이 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에 감탄했다. 거의 숭배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잠시 실체 없는 골드스타인이란 인물을 잊었다. 오브라이언의 강한 어깨와 못생겼지만 교양 있는 무뚝뚝한 얼굴을 보면 그가 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가 대적하지 못할 계략은 없을 것 같았고 그가 내다보지 못하는 위험은 없을 것 같았다. 줄리아도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그녀는 담배를 끄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오브라이언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형제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네. 나름대로 어떤 단체일지 그림도 그려봤겠지. 지하실에서 모이고 벽에 메시지를 쓰고 아무나 특별한 손동작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거대한 지하 조직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현실에 그런 건 없네. 형제단 단원들은 절대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자신 외엔 단 몇 명의 단원만 알 수 있을 뿐이네. 골드스타인이 사상경찰에 잡힌다고 해도
단원의 전체 명부를 넘기거나 그 전체 명부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넘기지는 못할 걸세. 그런 명부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형제단은 일반적인 의미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지. 형제단을 있게 하는 것은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관념이거든. 자네가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해내는 데 필요한 것도 바로 그 관념 하나뿐이고 그 어떤 동지에도 격려도 없을 걸세. 결국 놈들에게 붙잡히게 된 때에도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게 될 거고 우리는 절대 단원들을 돕지 않네. 누군가의 입을 막아야 할 때 그가 수감된 감방으로 면도 칼날을 몰래 들여보내는 게 전부지. 이제 자네는 아무 성과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하네. 자네는 얼마간 우리를 위해 일하다가 잡힐 것이고 자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죽을 걸세. 이게 자네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 큰 변화는 없을 걸세.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네. 우리의 진실된 삶은 미래에만 있지. 우리는 몇 움큼의 먼지와 뼈조각이 되어 그 삶을 누리겠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조금이라도 온전한 정신을 지키고 그 영역을 늘려가는 것뿐이라네. 단체 행동은 할 수 없고 그저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개인에게 전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수밖에. 사상경찰이 있는 한 다른 방법은 없네. 그는 다시 말을 멈추고 세 번째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동지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군. 그가 줄리아에게 말했다. 잠시만, 아직 유리병의 와인이 반이나 남았군. 그는 그들의 유리잔에 와인을 따르고 자신의 잔도 들었다. 이번에는 무엇을 위해 축배를 드는 것이 좋겠나? 그가 그 특유의 풍자적인 말투로 말했다. 사단경찰의 혼돈을 위해? 빅브라더의 죽음을 위해? 인간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윈스턴이 답했다. 과거를 위해가 좋겠습니다. 오브라이언이 근엄하게 동의하며 말했다. 과거가 더 중요하지. 모두 잔을 깨끗이 비웠다. 잠시 뒤 줄리아가 가려고 일어섰다. 오브라이언은 진열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와인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그녀에게 납작하고 하얀 알약 하나를 건네며 혀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했다. 승강기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아주 예리하게 사람을 관찰하기 때문에 와인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줄리아가 방을 나서고 문이 닫히자마자 오브라이언은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가 두어 걸음 걷고 멈추더니 말했다. 아직도 상의해야 할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이 남았네. 자네들에게 비밀 아지트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어떤가? 윈스턴이 체링턴 씨 가게의 위층 방에 대해 설명했다. 당분간은 거기면 되겠군. 얼마 후에 자네들을 위해 다른 아지트를 마련해 주겠네. 주기적으로 자주 아지트를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조만간 자네에게 그 책을 보내주겠네. 오브라이언은 그 책을 아주 강조해서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골드스타인의 책이네. 책 한 권 구하는데 며칠 정도 걸릴 걸세. 짐작하겠지만 그 책은 아주 희귀하지. 우리가 책을 찍어내기가 무섭게 사상경찰이 득달같이 찾아내서 바로 없애버리기 때문이지. 하지만 달라질 건 없네. 그 책은 절대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마지막 하나 남은 책까지 없앤다고 해도 우리는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해서 금세 책을 복제할 수 있거든. 출근할 때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나? 오브라이언이 물었다. 네,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가방이지? 검정색에 아주 낡았고 두 줄이 달린 가방입니다. 검정색에 두 줄이 달렸고 아주 낡았다. 알겠네.
정확한 날짜는 알려줄 수 없지만 조만간 자네가 아침마다 받는 일에 잘못 인쇄된 단어 하나가 들어있어 다시 달라고 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을. 그 다음 날에는 서류 가방 없이 출근하게. 그럼 출근길에 한 남자가 자네 팔을 잡고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신 것 같네요 하고 말할 걸세. 그가 자네에게 건네는 그 가방에 골든스타인의 책이 있을 테니 읽고 14일 이내 돌려주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제 몇 분 후면 자네도 여기서 나가야 하네.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네.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윈스턴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고 말을 이었다. 어둠이 없는 곳에서요? 그가 주저하며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듯 대답했다. 그렇네.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거네. 여길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같은 건 없나? 무슨 할 말이나 질문이라도? 딱히 더 물어볼 질문은 없는 것 같았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거창하게 늘어놓고 싶지도 않았다. 오브라이언과 형제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대신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날을 보낸 어두운 침실과 체링턴 씨 가게의 윗방, 유리문진, 그리고 자단나무 액자 속 판화가 생각났다. 윈스턴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했다. 오렌지와 레몬이요. 성 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로 시작하는 옛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브라이언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정중하게 노래 가사를 마저 읊었다. 오렌지와 레몬이요. 성 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그대는 나에게 산파딩의 빚을 졌지. 성 마틴의 종이 말하네. 언제 빚을 갚을 건가? 올드 베일리의 종이 말하네. 내가 부자가 되면 갚을게. 휴디치의 종이 말하네. 마지막 구절을 아시는군요. 윈스턴이 말했다. 그렇네.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자네가 떠나야 할 시간이네. 잠시만 이 알약을 주지. 자리에서 일어서는 윈스턴에게 오브라이언이 손을 건네 악수를 청했다. 윈스턴의 손을 얼마나 꽉 쥐었던지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문을 나서기 전 윈스턴이 뒤를 돌아보니 오브라이언은 벌써 그를 잊어버린 듯 텔레스크린의 전원 스위치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오브라이언의 뒤로 초록색 가시 쓰여진 전등과 음성 인식기, 서류가 잔뜩 담긴 철제 바구니가 놓인 책상이 보였다. 이제 그들의 만남은 끝이 났다. 이제 30초 이내에 오브라이언은 방해를 받아 잠시 멈춰야 했던 당의 중요한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윈스턴은 피곤해서 축 늘어졌다. 몸이 젤리처럼 흐물거렸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었다.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떠올랐다. 그의 육신은 젤리처럼 흐물거렸을 뿐이 아니라 반쯤 투명해져서 팔을 들어 올리면 빛이 투과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엄청난 양의 업무로 몸속의 모든 피와 림프에게 빠져나가고 신경과 뼈, 피부의 약한 구조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었다. 작업복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고 발바닥은 도로에 닿을 때마다 간지러웠으며 손을 쥐었다 폈다만 해도 관절이 삐걱거렸다. 지난 5일 동안 그는 90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 젤리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그리고 드디어 대장정의 끝이 났다. 내일 아침까지는 당과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앞으로 비밀 아지트에서 6시간을, 또 그의 침대에 누워 9시간을 보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체링턴 씨의 가게 방향으로 순찰대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지저분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딱히 근거는 없었지만 왠지 오늘 오후에는 그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손에 든 무거운 서류 가방이 걸을 때마다 그의 무릎에 부딪혀 다리가 얼얼했다. 서류 가방 안에는 그 책이 들어있었다. 받은 지 엿새가 되었지만 아직 펴보지도, 아니 한번 쳐다보지도 못했다. 증오주간에 6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일이다. 행진과 연설, 함성, 노래, 깃발, 포스터, 영화, 밀랍 인형, 드럼과 트럼펫 소리, 행군 소리, 탱크 바퀴 소리, 대규모 비행 부대가 내는 굉음, 총소리 가운데서 엿새를 보낸 사람들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고 유라시아에 대한 증오도 망상에 가깝게 끌어올랐다. 만약 군중에게 행진의 마지막 날 공개 처형이 예정되어 있던 2,000명의 유라시아 전범을 직접 처단하게 했다면 틀림없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솟아 있는데 갑자기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 아니라는 선언이 발표되었다. 오세아니아는 이스트 아시아와 전쟁 중이고 유라시아는 동맹이라고 했다. 물론 다양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갑자기 이제 유라시아가 아닌 이스트 아시아가 적국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사방에 퍼졌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났던 그날, 윈스턴은 런던 중심부의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시위에 참석하고 있었다. 때는 한밤중이었고 하얀 얼굴들과 진홍색 깃발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광장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스파이단의 제복을 입은 천여 명의 아이들도 한 구역을 차지하고 모여 있었다. 진홍색 천으로 장식한 강단에는 작고 마른 내부당원이 군중을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몸에 위에 지나치게 긴 팔에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칼이 엉켜있는 대머리의 사내였다. 럼펠스틸디스킨과 같은 난쟁이를 닮은 남자의 얼굴은 증오로 뒤틀려 있었다.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잡고 뼈밖에 없어 앙상한 나머지 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위협적으로 허공을 휘저었다. 확성기 때문에 쇳소리가 더해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는 각종 잔악행위와 대량학살, 강제수송, 약탈, 강간, 고문,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탄투하, 허위선전, 부당한 공격, 지켜지지 않은 조약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들을수록 믿게 되고 광분하게 되는 이야기였다. 매 순간 군중의 분노가 들끓었고 수천 명이 함께 내는 포효하는 짐승 소리에 마이크 소리도 묻혀버렸다. 가장 사나운 함성은 아이들에게서 나왔다. 연설이 20분쯤 진행되었을 때 강단에 한 사람이 올라와 연사의 손에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연사는 연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쪽지를 펴서 읽었다. 목소리, 그의 태도, 말하는 내용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갑자기 이름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군중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세아니아가 이스트 아시아와 전쟁 중이다. 곧 엄청난 소요가 일었다. 광장의 깃발과 포스터가 다 잘못되었다. 절반 이상의 잘못된 얼굴들이 붙어있다. 이건 파괴 공작이다. 골든스타인의 끈앞풀들이 벌인 짓이다. 연설에 막 간 사람들은 벽에서 포스터를 찢어내고 깃발을 갈기갈기 찢어 짓밟았다. 스파이 단원들은 비상한 재주를 발휘해 지붕 위에 올라가 굴뚝에 매달려 펄럭이던 깃발을 떼어냈다. 하지만 소요는 2, 3분 안에 모두 끝이 났다. 연사는 등을 구부리고 어깨를 앞으로 내민 채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허공을 휘저으며 연설을 계속하고 있었다. 1분이 더 흐르자 군중에게서 다시 포효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증오는 전과 똑같이 계속되었다. 다만
대상이 바뀌었을 뿐. 돌이켜보니 윈스턴이 충격을 받은 것은 연사가 연설을 멈추거나 문맥을 바꾸지도 않고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갑자기 바꾸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사람들이 포스터를 뜯고 소동을 벌이던 그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실례합니다만 가방을 떨어뜨리신 것 같네요. 그는 멍한 가운데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받아들였다. 그는 며칠 동안 그 가방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시위가 끝나자 밤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윈스턴은 곧장 진리부로 향했다. 진리부의 다른 모든 직원들도 그랬다. 텔레스크린에서 부서 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만 굳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다 일터로 돌아갔을 것이다. 오세아니아는 이스트아시아와 전쟁 중에 있었다. 오세아니아는 언제나 이스트아시아와 전쟁을 해왔다. 지난 5년 동안 쓰인 정치 기사들이 이제 완전히 틀린 내용이 되었다. 신문과 서적, 소책자, 영화, 음악, 사진 등 각종 보고와 기록들은 신속하게 다시 수정되어야만 했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각 부서의 수장들이 일주일 내에 유라시아와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스트 아시아와의 동맹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정하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업무량은 엄청났다. 그들이 해야 하는 임무를 애들러 표현해야 해서 더 어려웠다. 기록국의 전 직원이 하루에 2~3시간의 쪽잠을 자며 18시간씩 일했다. 지하실에서 꺼내온 가니침대들도 복도 여기저기에 놓였고 구내식당 직원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샌드위치와 빅토리 커피를 식사로 나눠주었다. 윈스턴은 주어진 일을 다 끝내 책상 위가 말끔해진 다음에야 잠을 깨려 책상에서 일어났고 졸린 눈으로 삭신이 쑤시는 몸을 이끌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 책상 위에는 눈사태를 맞은 듯 새로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류들로 음성 인식기도 반쯤 덮여 있고 바닥에까지 서류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항상 서류를 말끔하게 정리해 일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최악은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그저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되는 단순한 일도 가끔 있었지만 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 게다가 전쟁터의 위치를 바꿔야 했기 때문에 지리적 지식도 필요했다. 그렇게 사흘째가 되자 참을 수 없이 눈이 아파왔다. 몇 분에 한 번씩 안경을 닦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마치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매달려야 하는 엄청난 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는 기분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음성인식기에 중얼거리거나 펜으로 쓰는 것도 별다른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위조가 완벽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6일째 아침이 되자 전송관에서 떨어지는 서류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전송관은 30분 정도 아무것도 뱉지 않다가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 잠잠해졌다. 비슷한 시간대에 진리부의 모든 부서 업무량이 줄기 시작했다. 은밀하고도 깊은 안도의 한숨이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결코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엄청난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이제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전쟁을 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 증거는 절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뜻밖에도 진리부의 전 직원에게 내일 오전까지 자유시간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다. 윈스턴은 그동안 누가 가져갈 기라도 할세라 일하는 내내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있다 잠잘 때면 이불 밑에 깔고 잤던
그 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면도를 하고 미지근한 물을 받은 욕조에 누웠다가 거의 잠에 들 뻔했다. 윈스턴은 체링턴 씨의 가게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관절에서 어딘지 관능적으로 느껴지는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피곤했지만 더 이상 졸리지는 않았다. 방에 들어선 그는 창문을 열고 지저분한 작은 석유 난로에 불을 켠 후 커피물을 올렸다. 곧 줄리아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더러운 안락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검정색 표지에 두꺼운 책이 들어있었다. 제목도 없었고 제본 상태도 엉망이었다. 인쇄 상태도 고르지 않았다.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듯 책의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책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과도적 집단주의의 이론과 실제, 임마누엘 골드스타인 지음. 윈스턴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제1장, 무지는 힘. 유사일에 어쩌면 신석기 시대부터 이 세상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세 가지 계급이 존재했다. 이 세 계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되었다. 계급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생겨났고 각각 번식해 인구를 늘렸으며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시대마저 달라졌지만 사회의 근본적 구조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격변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서도 이 계급은 회전의 세 축이 아무리 서로를 멀리 밀어도 결국은 평형 상태로 돌아오듯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 이 세 계급은 서로 상층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윈스턴은 여기까지 읽고 잠시 책에서 눈을 뗐다. 안전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방 안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텔레스크린도 문구멍으로 엿듣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훔쳐보지는 않는지 어깨 넘어 곁눈질을 할 필요도 책장을 손으로 덮을 필요도 없었다. 달콤한 여름 공기가 그의 뺨을 간지럽혔다. 어디선가 멀리에서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은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 울릴 뿐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의자에 몸을 더 깊숙이 파묻고 벽난로의 난로망에 발을 올렸다. 더없이 행복했다. 결국은 여러 번 읽을 것을 알고 시작하는 책을 읽을 때 종종 그러듯 그는 아까와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제3장이 시작되는 부분이었다. 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제3장 전쟁은 평화. 전 세계가 세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나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에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다. 러시아가 유럽을 점령하고 미국이 영국을 점령하면서 각각 유라시아와 오세아니아가 형성되었다. 이후 10년에 걸친 지난한 전쟁 이후 세 번째 세력인 이스트아시아가 결성되었다. 이 세 초강대국 간의 국경은 자의적으로 결정된 지역도 있었고 전쟁의 운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리적 구분을 따른다. 즉 유라시아는 포르투갈에서 베링 해협에 이르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북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세아니아는 아메리카 대륙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대서양의 여러 섬들과 아프리카 남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보다 그 국토가 작고 서부 국경이 불분명한 이스트아시아는 중국과 그 남쪽 국가들, 일본을 포함하고 있고 유동적이나 만주, 몽골, 티베트도 점령하고 있다. 이 세 열강은 동맹과 적국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전쟁 중이다. 적어도 지난 25년간은 그래왔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더 이상 20세기 초반처럼 상대를 전멸시키기 위한 절실한 투쟁이 아니다. 현재의 전쟁은 서로를 전멸시킬 수 없는 국가들이 한정된 목적을 가지고
국지적으로 싸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싸워야 할 그 어떤 실질적 동기도 없고 이데올로기의 차이도 없었다. 그렇다고 전쟁이나 그에 대한 태도가 이전보다 유해졌거나 덜 잔인해진 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전쟁에 대한 병적 흥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강간과 약탈, 아동학살이 자행되고 전 인구는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있으며 포로들을 끓는 물에 넣거나 산채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보복이 잔혹해지고 있다. 하지만 적군이 아닌 아군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공적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한다. 전쟁에 투입되는 실제 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부상자나 사상자가 적게 발생한다. 전투는 일반인이 어렴풋이 짐작할 수만 있는 먼 국경이나 바다의 요충지에 띄운 해상 요새에서 벌어진다. 도시 시민들에게 전쟁은 끊임없는 생필품 부족과 때때로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로켓탄 투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쟁은 사실상 성격이 바뀌었다. 더 정확하게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 이유와 각 이유의 중요도가 바뀌었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대전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전쟁의 동기가 이제는 지배적인 동기가 되었고 세 열강 모두 그 동기를 중시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매년 적국과 동맹이 바뀌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전쟁도 세 열강의 세력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세 열강 중 그 누구도 나머지 두 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는 없다. 먼저 국력이 서로 너무나 비슷하고 자연적 방위 조건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유라시아는 그 방대한 국토가, 오세아니아는 깊은 대서양과 이스트아시아는 인구의 높은 출생률과 독실함이 각각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로 전쟁을 일으킬 실질적인 명분이 없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내수 경제를 갖춰 과거처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둘러싼 경쟁도 더 이상 생사를 가를 정도로 치열하지 않다. 세 열강 모두 방대한 국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국경 내에서 필요한 자재를 모두 조달할 수 있다. 전쟁에 직접적인 경제적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력이다. 세 열강 사이의 국경 사이에는 탕헤르와 브라자빌, 다윈, 홍콩을 각 꼭지점으로 하는 네모꼴의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소유 국가가 변하는 이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 결국 세 열강이 계속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이 밀집 지역과 북부의 빙원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상기의 분쟁 지역 전체를 한 세력이 점령한 사례는 없었다. 세 열강의 이 지역 점령 비율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셋은 서로를 기습 배반하면서 국지적으로 영토를 점령했다 빼앗기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 분쟁 지역에는 모두 엄청난 가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또 추운 기후에는 합성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고무들의 식물이 재배되기도 한다.